1990년대 도쿄 신주쿠.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 화려한 거리 한 구석에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죠. 그가 날아가는 제비를 돌로 맞췄다든가, 휘두르는 일본도를 맨손으로 잡아냈다든가, 세계 챔피언 복서를 한 방에 쓰러뜨렸다든가, 왕년의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그렇게 멋진 일은 아니었지. 그럼에도 말끔한 정장을 입은 야쿠자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1945년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경제, 그리고 굶주린 군중, 생존이 곧 법이 된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족보도 규율도 없는 폭력 집단이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구렌타이라 불렀죠. 삐뚤어지고 망가진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강도와 무분별한 폭력, 갈취를 일삼아 공공의 적이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시장의 자경단을 자처해 상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혹자는 이 구렌타이를 혼란기에 나타난 감기 같은 존재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사회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야쿠자 조직에 편입되거나 자연 소멸하여 현재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일본 폭력사에 강렬한 흔적을 남긴 구렌타이는 규율화된 전통 야쿠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체계도 없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었죠. 거칠고 감정에 솔직하며 잔혹하면서도 단순하고 때로는 순진하기까지 했던 이들. 극단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은 일본 대중에게 일종의 낭만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낭만화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이 노인, 카노 미츠구입니다. 묵직한 주먹 하나로 신주쿠를 평정했던 사내, 돈과 조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자유로운 영혼. 사람들은 그를 신주쿠의 제왕이라 불렀습니다. 1926년 카노 미츠구는 야치은행 창립자인 은행가 카노 스나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그는 소년병으로 전쟁을 겪었고 패전 후 센슈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시대에 학업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며 보냈죠.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극심한 빈곤과 질서 붕괴 속에 범죄와 폭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점상을 터는 불량배, 외국인 폭력단의 준동, 야쿠자 조직 간 전쟁,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죠. 이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에 전역군인, 전쟁고와 심지어 대학에 다니는 고학력자들까지 수많은 젊은이가 신흥범죄 조직 구렌타이에 가담했습니다. 카노 미츠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전부터 활동하며 구렌타이의 본류라고 불리는 만넨 토이치의 밑으로 들어가 활동하다 마찬가지로 대학물 먹은 불량배 안도 노보루와 의형제를 맺고 도쿄 시모키타자와에서 자신들의 구렌타이 조직 시모키타자와 그룹을 결성해 활동했습니다. 점차 세력을 키운 두 사람은 각자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안도 노보루는 시부야로, 카노우는 신주쿠로 진출했죠. 안도 노보루는 외국인 조직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 시부야를 장악했고 비리 미군과 결탁해 암시장에 물자를 공급하며 폭력 조직 두목에 전형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카노우는 여전히 주먹 하나만 믿고 거리에서 직접 싸움을 벌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코끼리 펀치라 불렀는데 그의 주먹에 맞은 상대는 코끼리에게 짓밟힌 듯 바닥에 납작해진다는 데서 나온 별명이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유치하고 만화 같은 별명은 당시 거리의 감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실제로 코끼리만큼 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혼란스러운 신주쿠 거리에서 강함을 입증할 기회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거리에서 거침없이 활개치던 카노 미츠구는 자연스레 야쿠자들의 눈에도 띄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를 견제하며 무리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왔죠. 내놈, 우리 구역에서 멋대로 날뛰는 거냐? 구역이라고? 그런 건 지도에 없던데. 카노우는 살벌한 분위기에서도 상대의 힘을 쏙 빼놓는 특유의 말솜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선을 제압한 뒤에는 절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스포츠의 영역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였죠. 야쿠자들도 보는 눈이 있기에 맨손의 상대에게 칼이나 총을 꺼내긴 껄끄러웠습니다. 야쿠자의 체면마저 역이용했던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카노우는 항상 등을 벽에 대고 상대 무리의 우두머리만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대장이 쓰러지면 싸움은 끝났고 결과는 언제나 카노우의 승리,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죠. 물론 야쿠자가 마음만 먹었다면 카노우를 없애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훈우는 없는 곳에서 총 한 방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카노우가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커다란 쌀독에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가의 아들이자 신주쿠 일대 대지주 가문의 도련님인 그에게 싸움은 그저 놀이였고 손익을 따지는 일이 아니었죠. 그렇기에 가난한 상인들에게 삥을 뜯는 잔챙이 야쿠자가 아니라면 그와 마주칠 일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야쿠자 거물들은 도박, 밀수, 기업 개입 등 더 거대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가신 주먹군 도련님을 무력으로 제압하기보다는 타협하고 회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카노우 미츠구는 신주쿠 어느 암시장에 가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유로운 패자가 되었습니다. 카노우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부조리에 개입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굶주린 소년이 사과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폭력배에게 가혹한 매질을 당할 때, 가난한 상인이 야쿠자에게 보호비를 뜯길 때 그는 나타나서 약자를 도왔습니다. 경찰이 상인들의 피해를 방관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싸워주는 카노우는 신주쿠 상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신주쿠 한끽다점 주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밑장이 나타나면 인파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순식간에 상대가 KO 당했다. 원래 같으면 이런 보디가드를 고용하는데 큰돈이 들겠지만 카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불리 밥을 먹고 공짜 영화표 몇 장 받으면 만족했기에 상인들 입장에서 이보다 가성비 좋은 보디가드는 없었죠. 전후 한동안 신주쿠에서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그를 신, 부처님, 카노우님이라 부르며 사실상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폭력을 사업으로 발전시킨 의형제 안도 노보루는 기업까지 세우며 지하세계의 총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카노우는 달랐습니다. 그가 할 줄 아는 건 주먹질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밥벌이하겠다는 절박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강요했습니다. 절대로 돈을 위해 싸우지 말 것, 갈취와 협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카노우에게는 야쿠자들이 건넨 분쟁 합의금을 걷어차버리고 멋지게 남을 돕고도 사례금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카노우가 용돈을 적잖이 뿌렸다고 해도 온전한 생활비를 대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부하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미워했습니다. 결국 일부는 몰래 절도와 갈취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카노우는 이유를 묻기도 전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실상 숨만 쉬고 살라는 이야기에 시간이 흐르며 부하들은 하나둘 그를 떠났습니다. 상당수는 전국을 떠돌다 야쿠자 조직에 입단하게 되었죠. 카노우 세력은 이름값에 비해 그리 탄탄한 실체를 가지지 못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구렌타이 무법자들의 운명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가 안정을 되찾아가자 카노우는 더 이상 주먹을 휘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 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메이카산 커피 사업, 대만 무역업 등 여러가지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사업은 대부분 사기꾼의 꼬드김이었고 결국 순식간에 가산을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주먹 하나로 신주쿠를 평정했던 그였지만 돈 앞에서는 너무나 순진했죠. 이후 아카사카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는데 야쿠자들이 여기에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과거 명성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여겼습니다. 사실은 망할 게 뻔해서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클럽마저 문을 닫고 나서는 젊은 시절 그에게 신세를 졌던 야쿠자 간부들이 십시일반으로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돌보는 일은 점점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죠. 카노우와 함께 있으면 청년 시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상론을 들어야 했고 술값과 밥값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속박을 싫어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연인조차 없던 카노우에게 외로움은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그의 이야기는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부 저널리스트와 작가들이 전후 암흑가의 숨은 실력자들을 취재하면서 카노우 미츠구 같은 인물이 재발견된 것이죠.
범죄 세계를 떠나 6, 70년대 유명 영화배우로 활동했던 안도 노부루가 그의 의형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게이오 플라자 호텔 경영진이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관 무사시노칸의 총지배인 등 나름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카노우의 싸움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그의 주먹에 도움을 받았다며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죠. 신주쿠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카노우 미츠구 같은 사내는 없다. 범죄 르포 작가인 스즈키 토모히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렌타이라는 존재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이기에 몇 사람을 칭찬한다고 해도 거리낌이 덜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악당이라기보다 시대극 속의 영웅으로 탈바꿈했다. 이들의 폭력은 어찌 보면 유치하고 순진한 면이 있었기에 현대 독자들은 이야기를 판타지로 소비할 수 있었고 작가들도 마음껏 미화해 전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한때 주먹으로 신주쿠를 평정하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자유로운 사나이, 큰 대가 없이 상인들을 지켜주던 협객, 기업형 범죄 조직으로 변모한 폭력단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던 당시 일본에서 그는 야쿠자의 안티테제로 주목받았습니다. 물론 신주쿠 야쿠자들도 그를 우상으로 삼았지만요. 늙어 벗겨진 머리와 얼굴을 덮은 수염은 그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더욱 부각했고 흉터투성이의 커다란 주먹은 그가 살아온 싸움의 세월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난한 생활로 인해 수수한 옷차림마저 어느새 물질 문명에 대한 경종처럼 포장되었죠. 물론 그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갇힌 고집스러운 노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다시 신주쿠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나왔죠. 말년에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카노우 미츠구는 2004년 9월 28일 그가 늘 머물던 신주쿠의 한 호텔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78세, 그야말로 잠자는 듯한 죽음이었다고 합니다.